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냥 하룻밤 보내려고요. 처녀 귀신이 사는 흉가. 들어간 자는 모두 정신을 잃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명도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떠돌이 한도겸은 달랐습니다. 그는 귀신집에서 하룻밤을 멀쩡히 걸어 나왔습니다. 과연 그 밤 귀신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설 야담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들으시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행운을 기원해 드립니다. 한도겸은 떠돌이였습니다. 고향도 없고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밥을 얻어먹으며 다음 고을로 가고 날이 굳으면 절 마루에서 자고 술기운이 오르면 세상 걱정 없이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도겸을 보고 미쳤다고 했지만 도겸 스스로는 늘 태연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내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먹고, 오늘 살고, 오늘 죽어도 괜찮다는 태도였습니다. 몸에 걸친 것이라곤 해진 무명옷 한 벌, 손에 든 것이라곤 낡은 삿갓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언제나 맑았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자의 눈빛이었고 두려울 것이 없는 자의 여유였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도겸은 마을 대감 댁 사랑방에 들렀습니다. 대감은 심심풀이로 떠돌이들을 불러 밥을 주고 세상 이야기를 듣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도겸이 사랑방 문을 열자 대감이 손짓하며 들어오라 했습니다.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김치 몇 점이 전부였지만 도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사랑방에는 몇 사람이 더 모여들었습니다. 마을 훈장과 상인 하나, 그리고 젊은 양반 하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술상이 차려지고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훈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올해도 흉년이 길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장터에는 듣도 보도 못한 상인들이 몰려들어 곡식 값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젊은 양반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상인들이 수상하니 관에 신고하면 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감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들은 관원들과도 손을 잡고 있다는 소문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에 사랑방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대감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귀신집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사랑방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도겸이 그게 무엇이냐고 묻자 훈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끝 언덕 아래 폐가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10년 전쯤 그 집에 살던 여인이 하룻밤 사이에 죽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 밤 집 안에서 비명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여인은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대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뒤로 밤만 되면 집안에서 여자가 운다고 했습니다. 들어간 사람은 정신이 나가 나오거나 아예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관에서도 몇 번 사람을 보냈지만 모두 허사였다고 했습니다. 이젠 아무도 그 집 근처에 가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도겸은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사랑방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듯 도겸을 쳐다보았습니다.
도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귀신이든 뭐든 결국 사람이 무서워야 귀신도 무서운 법 아니겠소. 대감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대라면 들어갈 수 있겠나? 도겸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그 집에서 자고 오지요. 사랑방이 술렁였습니다. 훈장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고 젊은 양반도 황급히 농담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겸은 진지했습니다. 자신은 원래 갈 곳이 없는 사람이라고. 귀신집이든 절간이든 오늘 밤 누울 곳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대감은 도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내가 정말 미쳤거나 아니면 정말 겁이 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감은 말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내일 아침 무사히 돌아온다면 푸짐한 밥상을 차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도겸은 웃으며 좋다고 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마을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도겸은 삿갓을 집어들고 사랑방을 나섰습니다. 대감이 뒤에서 정말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도겸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붙잡을 삶도 잃을 명예도 지킬 가족도 없는 몸이요. 두려울 게 뭐가 있겠소. 그 말은 허풍도 객기도 아니었습니다. 도겸에게는 진짜로 겁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소유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죽음조차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랑방 문 밖에서 도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모습은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담담했습니다. 혹자는 저 사람이 내일 아침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 걱정했고, 혹자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도겸 자신은 그저 오늘 밤 잠잘 곳을 찾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귀신이 있든 없든 그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그의 전부였으니까요. 귀신집은 마을 끝자락, 사람 발길이 끊긴 언덕 아래 있었습니다. 저녁 해가 지자 집 주변은 금세 어둠에 삼켜졌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으스스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도겸은 천천히 집 앞에 섰습니다. 문짝은 낡아서 삐걱거렸고 안에서는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와 흙냄새가 뒤섞인 오래된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도겸은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 앉았습니다. 비라도 오면 잘 피했다고 혼잣말을 하며 여유롭게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 안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바람이 없는데도 방문이 살짝 흔들렸고 천장에서 무언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겸은 그저 낡은 집이 내는 소리려니 생각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서 은은한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백합 같기도 하고 매화 같기도 한 그윽한 냄새였습니다. 달빛 사이로 한 여인의 그림자가 벽을 스쳤습니다. 도겸이 고개를 들자 여인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놀랍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머리칼은 검고 윤기가 흘렀으며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매끄러웠습니다. 붉은 입술과 가늘게 뜬 눈이 달빛 아래에서 빛났습니다. 한복 저고리는 몸에 딱 맞아 곡선을 드러냈습니다. 여인은 도겸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낮았습니다. 나그네시라며 이 밤에 혼자 계시기 외로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도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이 도겸의 어깨에 살짝 닿았습니다. 차가운 손길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을 흔드는 감촉이었습니다. 함께 있어드릴까요? 라는 그녀의 말에는 알 수 없는 유혹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순간 넋을 잃었을 것입니다. 여인의 미모는 그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선녀가 내려온 듯 했습니다. 그러나 도겸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자신은 오늘 여기서 쉬다 갈 뿐이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었습니다. 은은하던 향기는 사라지고 부패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눈동자는 온통 하얗게 변했고 입가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흘렀습니다. 희던 피부는 창백하게 변해 핏줄이 푸르게 드러났습니다. 목소리도 변했습니다. 낮게 깔리는 그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2개, 3개의 목소리가 겹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넌 왜 두렵지 않으냐? 여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이었습니다. 집 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없는데도 문짝이 쿵쾅거리며 열렸다 닫혔습니다. 여인의 머리칼이 허공에 떠올라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도겸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벽에는 검은 그림자들이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천장에서는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밑에서는 차가운 손이 발목을 붙잡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집 전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도겸을 위협했습니다. 여인이 도겸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썩은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자는 모두 미쳐서 나가거나 죽어서 나간다고. 넌 어느 쪽이 되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공포는 치밀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순간 정신을 잃었을 것입니다. 도망치려 했을 것입니다.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집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도겸은 여전히 등을 벽에 기댄 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살아도 하루, 죽어도 하루요. 여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집 전체가 더욱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죽인 자들은 모두 죽음이 두려워 비명을 질렀다. 넌 왜 겁먹지 않느냐? 도겸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겁낼 것이 없어서요. 여인이 되물었습니다. 도겸이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원래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고. 붙잡을 삶도 지킬 명예도 돌아갈 집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건 잃을 게 있기 때문 아니요? 전 잃을 게 없소. 그러니 무서울 것도 없지요.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여인은 도겸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서웠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금증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에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용감한 척하던 관원도, 돈을 노리고 온 건달도, 허세를 부리던 양반도 모두 그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목숨, 잃기 싫은 재산,
지키고 싶은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내는 달랐습니다. 진짜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난생 처음 자신의 공포가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이상한 놈이로구나. 여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머리칼은 다시 내려왔고 공기는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두렵지 않다면 나도 널 해칠 이유가 없다.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 밤은 여기서 자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대답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도겸은 알았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곧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도겸은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귀신을 만났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무소유의 힘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잃을 것이 없으니, 지킬 것도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는 삶 말입니다. 밤은 깊어갔고 귀신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겸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이 들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집을 나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어둠 속에서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시 여인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공포의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치 사람처럼 다가오는 발소리였습니다. 도겸은 눈을 떴습니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까처럼 무섭게 변한 모습도, 아름답게 꾸민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니 슬픈 표정을 한 사람의 여인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열어 겹으로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는 왜 도망치지 않았느냐? 도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으니. 여인은 한참을 도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바닥에 앉았습니다. 도겸과 마주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10년이다. 10년 동안 이 집에 사람들이 들어왔지. 모두 겁에 질려 도망쳤거나 미쳐서 나갔거나 죽어서 나갔다 하지만 너는 처음이다. 도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여인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 나를 이곳에 묶어둔 그분이 말씀하셨지. 도겸이 물었습니다. 그분이라니?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저승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진정으로 두려움 없는 자를 만나거든 그에게 내 이야기를 하라고,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얻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도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듣겠다고.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생전에 그녀는 이 마을에 사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의지할 곳 없는 혼자 몸이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살려고 애썼다고 했습니다. 바느질과 길쌈으로 먹고 살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상인 무리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평범한 장사치들이었지만 실상은 금지된 물품을 밀거래하는 무리였습니다. 관에서 금지한 약재, 밀수품, 불법으로 들여온 물건들을 몰래 팔아 큰 돈을 벌었습니다. 여인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단지 돈을 잘 주는 손님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여인에게 집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물건을 잠시 보관할 곳이 필요하다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대가로 후한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인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가난이 무서웠습니다. 겨울이 오면 먹을 것도 땔감도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여인의 집은 상인들의 밀거래 장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물품 보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일이 커졌습니다. 여인은 거래를 중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숨겨주고 관아의 눈을 피해 다른 마을로 넘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받은 돈은 점점 많아졌고 여인은 그 돈의 달콤함에 빠져들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관아에서 밀거래 소식을 듣고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상인들은 급히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여인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여인이 주도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여인이 물건을 숨겼다고, 여인이 거래를 주선했다고, 모든 것이 여인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인들은 깨끗하게 빠져나갔고 여인만 남았습니다. 관아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인을 잡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날 밤 상인 무리 중 한 명이 여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으면 상인들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신을 죽이러 온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인은 애원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입을 다물겠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죽였습니다.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여인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람들은 여인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관아에서는 여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부끄러워 자살했다고 말입니다. 여인은 억울했습니다. 자신도 죄를 지었지만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자들은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 억울함과 분노로 여인은 이승에 남았습니다. 귀신이 되어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마다 겁을 주고 미치게 만들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인이 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도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악귀다. 도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여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지만 내가 지은 죄도 사실이다. 나는 욕심에 눈이 멀어 나쁜 일을 도왔고 그 대가로 이렇게 되었다. 하지만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극락의 문은 선한 업 하나로도 열릴 수 있다고 했다. 저승사자가 말했다. 만약 내가 생전에 도왔던 그 악인들을 세상에 드러낸다면 너의 마지막 선업이 될 것이라고. 도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상인들은 아직도 이 마을에 있소?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이 마을에서 밀거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교묘하게, 더 은밀하게,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원들과도
손을 잡아서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자신은 귀신이지만 사람 세상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보를 줄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거래 날짜, 장소, 암호, 물건의 종류 등을 알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겸이 물었습니다. 내가 그 정보로 무엇을 하길 바라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드러내달라. 그들의 악행을. 그래서 정당한 벌을 받게 해달라. 그것이 나의 마지막 선업이 될 것이다. 도겸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떠돌이일 뿐입니다. 관아에 아는 사람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어떻게 상인 무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인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이승에 묶여 고통받은 한 영혼의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잘못을 속죄하고 싶다는, 그래서 편히 떠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지요. 여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짓는 미소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여인은 도겸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뒤 보름날, 북문 박폐가에서 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암호는 달빛에 그림자 3개라고 했습니다. 거래 물품은 관에서 금지한 밀수 약재라고 했습니다. 그 약재는 왕실에서도 문제 삼고 있는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도겸은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날짜, 장소, 암호, 물품의 종류까지 모두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여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하지만 하늘이 돕는다면 길이 열릴 것이다. 도겸은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대감댁으로 가라. 그곳에서 인연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인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도겸은 혼자 남았습니다. 밖에서는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도겸은 귀신집을 나섰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하루하루 사는 떠돌이였는데 이제는 해야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겸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살아 돌아왔다는 것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귀신집 앞까지 따라가서 확인했고, 어떤 이는 도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정말 사람이 맞는지 의심했습니다. 도겸은 곧장 대감댁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약속대로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여인 귀신이 했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곳에서 인연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대감댁 사랑방 문을 열자 도겸은 멈칫했습니다. 대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색 장삼을 입은 노승한 분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듯한 나이였으나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대감이 도겸을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자네 정말 살아 돌아왔구려. 도겸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약속대로 돌아왔다고 밥상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대감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라며 곧 밥상을 차리라고 분부했습니다. 그때 노승이 도겸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응시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 귀신집에서 살아나왔구나. 사랑방이 얼어붙었습니다. 도겸은 눈을 크게 떴고 대감은 입을 벌린 채 노승을 쳐다보았습니다. 도겸이 물었습니다. 어찌 그걸 아십니까? 노승은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관상이란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고. 이 사람 이마에는 사기가 감돌다. 다시 생기로 바뀐 흔적이 역력하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 돌아온 자의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감이 황급히 물었습니다. 정말 귀신집에서 살아나온 것이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했습니다. 도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귀신과 나눈 이야기를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대감이 노승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법회 스님이시라고 왕실의 자문을 맡아 각 지방을 순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도겸은 허리를 깊이 숙여 예를 갖췄습니다. 법회 스님은 도겸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대 귀신집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도겸은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인 귀신이 말했던 인연이 바로 이 스님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도겸은 입을 열었습니다. 여인 귀신을 만났다고. 그녀는 생전에 죄를 지었고 그 업으로 이승에 묶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부탁했다고. 이 마을에 스며든 상인 패거리의 악행을 밝혀 자신의 마지막 선업을 쌓게 해달라고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법회 스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상인 패거리라니. 자세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도겸은 여인 귀신이 알려준 정보를 꺼냈습니다. 석 달 뒤 보름날 북문 박폐가에서 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암호는 달빛에 그림자 3개라고 했습니다. 거래 물품은 관에서 금지한 밀수 약재라고 말했습니다. 법회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왕실 비밀, 문서에만 기록된 정보라고. 자신이 이번에 이 마을로 온 것도 바로 그 밀수 약재 거래를 추적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감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럼 스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셨냐고 물었습니다. 법회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명을 받아 각 지방불법 거래를 단속 중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에게서 들었다는 정보가 왕실 밀정이 수집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법회 스님은 도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늘이 그대를 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은 떠돌이일 뿐이라고. 다만 귀신과 한 약속을 지키려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법회 스님은 잔잔히 웃었습니다. 떠돌이라 했어. 천명이 없는 법은 없다고. 귀신도 그대도 그리고 자신도 모두 같은 끝을 향해 모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대감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번 일에 협조해 달라고. 왕명이라고 했습니다.
대감은 즉시 고개를 숙이며 분부대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법회 스님은 다시 도겸을 보았습니다. 그대는 귀신이 알려준 대로 현장을 지켜보라고 자신은 왕실의 권한으로 관할을 움직이겠다고 대감은 마을 안정보를 모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떠돌이, 고승. 대감 세상에서 가장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세 사람이 정이라는 하나의 끝을 향해 손을 맞잡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겸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장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술집에서 상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대감은 마을 사람들에게 상인들의 행적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로 물건이 움직이는지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법회 스님은 관아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왕실의 권한으로 조사를 명령했고 관원들을 직접 만나 압박했습니다. 상인들과 연결된 부패한 관원들도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보름날이 다가왔습니다. 도겸은 북문박 폐가 근처에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건을 나눴습니다. 그때 누군가 암호를 외쳤습니다. 달빛의 그림자 3개. 바로 여인 귀신이 알려준 그 암호였습니다. 도겸은 숨을 죽였습니다.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밀수 약재가 포대에서 꺼내져 펼쳐졌습니다. 왕실에서 금지한 그 약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도겸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대감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법회 스님과 대감, 그리고 관원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도겸이 신호를 보내자 관원들이 일제히 폐가를 포위했습니다. 상인들은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방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법회 스님이 직접 나서서 명령했습니다. 왕명으로 모두 체포하라고, 물품을 압수하라고 했습니다. 장부가 발견되었습니다. 거래 기록, 금액, 연루된 사람들의 이름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부패한 관원들의 이름도 있었고 다른 마을 상인들과의 연결고리도 드러났습니다. 법회 스님은 그 장부를 직접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인 패거리는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애원했고 변명했고 돈으로 무마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왕실의 명이 내려진 이상 누구도 그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겸은 다시 귀신집으로 향했습니다. 상인 패거리가 모두 잡혀가고 밀거래의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여인 귀신이 바랐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겸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집 안에는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 마지막 선업이 이루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함도, 분노도,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떠날 수 있겠구나. 도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산자락에 묻힌 재물이 있다고. 그것은 자신의 죄로 얻은 것이니 선업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빛은 하늘로 올라가
별빛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귀신집은 그렇게 조용해졌습니다. 10년 동안 이어진 저주가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새벽녘. 도겸은 집 뒤편 산자락으로 향했습니다. 여인이 알려준 대로 큰 바위 아래를 파헤치자 항아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은전과 금덩이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평생 벌기 어려운 큰 재물이었습니다. 도겸은 항아리를 들고 마을로 내려와 대감댁으로 향했습니다. 사랑방에는 이미 법회 스님과 대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상인들을 조사하느라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도겸이 항아리를 내려놓자 대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엇이냐고 묻자 도겸은 귀신집에서 찾은 재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인 귀신이 생전에 모은 것이라고, 이제 선업으로 쓰라고, 남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회 스님이 항아리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재물은 죄로 얻은 것이니 이제 선으로 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을에 굶주린 자들이 많으니 그들을 먼저 돕고 상인들에게 피해를 입은 이들이 있으면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감도 동의했습니다. 흉년이 계속되어 먹을 것이 부족한 집들이 많다고 이 재물로 곡식을 사서 나눠주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회 스님이 도겸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하고 물었습니다. 도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원래 가진 것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이 재물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스님과 대감께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쓰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법회 스님은 도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기이한 사람이라고, 이런 큰 재물 앞에서도 욕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챙기려 했을 텐데 그대는 정말 무소유의 삶을 사는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그날부터 재물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대감이 직접 나서서 굶주린 집들의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상인들의 밀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보상금이 전해졌습니다. 여인의 죄로 모인 재물이 이제 선으로 바뀌어 마을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인 패거리는 모두 관하로 끌려가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주동자들은 유배형을 받았고 연루된 부패 관원들도 파직되었습니다. 왕실에서 직접 조사단을 보내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오랜 세월 마을을 괴롭혔던 악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귀신집의 저주도 풀렸고 악한 상인들도 사라졌습니다. 대감은 축제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법회 스님과 도겸의 공을 기리고 마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다만 귀신과의 약속을 지켰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대감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려느냐고. 여기 남아서 편히 살면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집도 마련해주고 밭도 주겠다고, 이제 떠돌지 말고 정착하라고 권했습니다. 법회 스님도 말했습니다. 그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떠돌기만 하는 것은 아깝다고, 어디든 자리를 잡고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겸은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자신의 삶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밥을 먹고 내일은 다른 고을로 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에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대감이 물었습니다. 어찌 그리 겁이 없는가? 정착할 생각도, 재물을 모을 생각도 없지 않은가? 도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없는 놈이요 붙잡을 것이 없으니 겁낼 것도 없지. 법회 스님이 한참을 도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세상 모든 것에 매이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언젠가 그대가 필요할 때가 오면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늘이 그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겸은 허리를 깊이 숙여 두 사람에게 인사했습니다. 대감과 법회 스님도 일어났어 도겸에게 절을 했습니다. 신분도 다르고 처지도 달랐지만 함께 정의를 이룬 동지였습니다. 도겸은 삿갓을 집어들고 마을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다음 고을로, 다음 인연으로, 다음 하루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 양쪽에 서서 도겸을 배웅했습니다. 어떤 이는 손을 흔들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은 도겸 뒤를 따라오며 언제 다시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도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년이 되면 다시 오겠다고,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도겸의 모습은 점점 작아져 마침내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귀신집은 그 뒤로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밤에 여자가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집 안에서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폐가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 집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작은 사당을 세웠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지만 마지막에 선업을 쌓고 떠난 여인을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당 앞에는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한 영혼이 속죄하고 떠났다. 짧은 글귀였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가끔 그 사당을 찾아 향을 피웠습니다. 법회 스님도 마을을 떠나기 전에 그곳에서 독경을 올렸습니다. 여인의 영혼이 극락에서 편히 쉬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겸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귀신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떠돌이, 큰 재물 앞에서도 욕심 없었던 사내, 정의를 위해 나섰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도겸이 사람이 아니라 신선이었을 것이라고. 세상에 어찌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도겸은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다만 잃을 것이 없었기에 자유로웠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도겸이라는 떠돌이가 이 마을에 왔었고 귀신을 구원했으며 악을 무너뜨렸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먹고, 오늘 살고, 오늘을 사는 삶. 붙잡을 것도, 잃을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삶.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는지도 모릅니다. 도겸은 지금도 어디선가 걷고 있을 것입니다. 삿갓을 쓰고, 다음 고을로, 다음 인연으로, 다음 하루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그를 필요로 할 때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한도겸이라는 떠돌이의 길이니까요. 긴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